옷은 뭔가요? 내가 벌써 서울에 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서울 패션을 안 입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스타일로 한번 갈아입어 봤는데 어때요? 양복 맞추다가 뛰어나온 약간 꼬마 신랑? 아직도 꼬마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네. 제가 지금 와 있는 데가 레코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브랜드의 플래그십 매장인데 이 레코드가 되게 서울스러운 브랜드예요. BTS가 UN에서 연설할 때 입고 가기도 했었고, 안성재 셰프가 요번에 모수 레스토랑 리뉴얼 오프닝 할 때 유니폼도 여기서 맞추기로 했고, 지금 서울의 약간 트렌디의 중심에 있는 브랜드여가지고 한번 입어봤어요. 나는 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소파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광호 작가님이라고 유명한 분 작품이래. 편해. 이 레코드라는 브랜드가 코오롱 FNC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코오롱 그러면 등산이잖아. 이게 다 등산용 클라이밍 로프들이에요. 저 PD님 뒤에 보면은 클라이밍 로프 엮어서 만든 티테이블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모던한 집에 가운데 하나만 딱 놓으면은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의 문화 산업이 성장을 하면 그 나라의 패션도 결국 같이 뜨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파리, 뉴욕, 도쿄 이런 도시가 더불어서 서울도 패션 트렌드 도시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트렌디한 도시가 아니라 진짜 패션 리더가 되는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옷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는 도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옷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이 옷을 우리가 너무 많이 버리고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전해지면서 전에 우리가 잘파 세대 컨텐츠에서 얘기했던 오히려 빈티지 옷이라든지 옛날 옷을 계속 입는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공해가 옷을 만들고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지를 찾아보니까 되게 충격적인 통계들이 많아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UN 통계에 의하면은 2030년까지 60%가 더 증가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프레시 워터의 20%를 옷을 만들고 염색하는 데 쓴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인류가 만들어낸 옷의 30%는 아무도 한 번도 걸치지 않고 바로 소각이 되거나 폐기가 된대요. 합성 섬유로 만든 옷 같은 경우에는 폐기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어장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또 플라스틱 탈 때 나오는 그 매연 이런 것들이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버리는 옷만 좀 줄여도 그 공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인류가 30%나 되는 옷을 한 번도 안 걸치고 버리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큰 변화는 지난 한 20년 동안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사람들이 옷을 사는 가장 큰 기준은 얼마나 좋은 소재로 만들었고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느냐였대요. 우리가 그 당시에 명품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싼 거 사야 평생 입어. 근데 언제부턴가 명품 브랜드들이 비싼 옷에 대한 정의를 바꿨다라고 해요. 좋은 소재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평생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이번 시즌에서 남들보다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트렌디한 옷이다. 그래서 장인 정신에서 트렌디함으로 패션의 정의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까?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이 명품 회사들이 거대 상장 기업이 되기 시작하죠.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옷들은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장 회사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시키기가 어렵죠. 트렌디한 옷들은 모양만 바꾸면 되니까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고요. 평생 입는 옷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평생 입는다는 거예요. 반복 구매가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 시즌마다 또는 매년 모양을 바꾸고 트렌디하는 걸 선호하게 만들어야 같은 브랜드에서 사람들이 옷을 계속 사기 때문에 결국 장인정신 튼튼하게 잘 만든 옷에서 트렌디한 옷으로의 변화가 지난 20년 동안 패션계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대요. 다른 조금 더 싼 옷을 파는 기업들도 우리는 트렌드를 더 빨리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 패션, 스파 브랜드들의 시대가 오기 시작하고요. 스파 브랜드들은 싸게 찍어서 재고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이즈의 옷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매장에다 깔기 때문에 이런 옷들이 매립이 되거나 폐기되면서 누구도 입지 않은 옷이 공해만 발생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거죠. 미국에 몰 오브 아메리카라는 몰이 있는데 사람들이 버리는 옷을 몰 오브 아메리카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6일에 한 번씩 몰 오브 아메리카가 꽉 찬다고 합니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견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정가로 팔던 옷을 아울렛으로 보내고 2차 아울렛으로 보내고 인터넷에 떨이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추면 비싸게 산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재고품을 전부 다 태워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유럽 연방에서는 아예 재고품을 태우지 말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을 정도로 이 재고품을 태우거나 매립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레코드 매장에 온 이유는 이런 재고품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패션 브랜드들이 재고를 3년이 지나면 소각을 하는데 소각을 하지 않고 그 3년 된 재고들을 해체하고 재조합해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태어난 브랜드가 이제 레코드라는 브랜드고요. 2012년에 런칭을 했다고 해요. 근데 2012년에 이제 막 미국의 대학가에 있는 사람들이 업사이클링 또는 크레이들 투 크레이더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버려질 때까지의 과정을 cradle to grave라고 해요. 근데 무덤에 묻지 않고 다시 요람이 된다. 그래서 cradle to cradle이라는 용어가 있었고요. 이제 업사이클이라는 거는 리사이클링인데 오히려 리사이클링을 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올리는 거, 새로운 디자인이나 철학을 넣어서 더 멋진 물건을 만들어야 업사이클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의 요소가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2000년대에 좋은 옷의 기준이었던 장인정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뭐 재봉틀도 있고 여기에 보면 손으로 이렇게 바느질한 자국들 같은 것도 있는데 오히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트렌디한 패션 같지만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전의 패션의 장점으로 돌아간다 느낌도 있어요. 사실 업사이클링이라는 것 자체가 저처럼 중세, 고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자가 귀한 시대에는 다 썼다 그래서 물자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대표적인 업사이클링으로 콜로세움의 대리석이 어디 가냐 뭐 이런 게 있죠. 원래 콜로세움의 겉면은 트래버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하얗고 반짝반짝한 아름다운 비싼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콜로세움을 가면은 그 안에 있는 구조물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콜로세움은 더 이상 경기장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기독교가 유럽인들의 삶에 중요해지면서 그 트래버틴을 뜯어서 로마에 있는 많은 성당들을 지었어요. 업사이클링의 한 예죠. 옷도 중세기에 업사이클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에 옷은 지금처럼 방직기로 짠 게 아니라 배틀에서 사람들이 짰단 말이에요. 배틀로 수를 넣은 천을 짠다 그러면 1제곱미터를 짜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천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포앙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앙트가 삐죽한 바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스를 굉장히 조그만 바늘로 뜨개질을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많았고 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에서 실크 로드를 통해서 수입해 와야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크와 레이스가 들어가 있는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옷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처럼 화학염료가 없던 시대에는 희귀한 보석이라든지 곤충의 날개,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는 조개가 뿜어내는 물감 이런 걸 가지고 옷을 염색했기 때문에 중세기에 있는 어떤 귀족 여성의 초상화에서 블루 색깔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러면 그 옷의 가격은 지금으로 치면은 슈퍼카나 슈퍼 럭셔리 시계 정말 그 당시 최고 부자들도 몇 년 연봉에 속하는 옷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 귀족들이 이런 옷들을 입은 다음에 어디다 넣어놨냐 그러면 가드로브 옷 보호실이라는 데 넣어놨다고 합니다. 이 가드로브가 월드로브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된대요. 귀족의 자제가 결혼식을 하게 되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이런 가족 행사가 있어서 드레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옷감을 사기 전에 가드로브에 들어가서 이미 있는 옷감을 뜯어서 어떻게 조합을 할지 연구를 하고 모자르는 부분만 사서 채워서 옷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프랑스에서 남아있어서 제 프랑스에서 제일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 결혼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여동생의 웨딩드레스의 일부는 외할머니가 결혼할 때 입었던 드레스의 천이었고 일부는 엄마가 결혼했을 때 입었던 드레스의 천이었고 일부는 새로 산 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천의 가격은 싸지고 디자이너 같은 특수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인건비도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업사이클이 힘들어졌다가 최근에 플랫폼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업사이클을 다시 트렌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멋진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세기 사람들이 왜 업사이클링을 했는지를 보면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환경보호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이 소중한 소재들을 왜 버려? 이걸 잘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예쁜 옷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업사이클 브랜드가 성공을 하려면 나는 일단 옷이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옷을 살 때 1번 목적이 환경보호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매장에만 봐도 이 업사이클을 통해서 얼마나 멋진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가님들의 작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 이거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플라스틱 의자 하면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가볍고 잘 부러질 것 같고 이렇게 휘는 의자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의자는 마호가니 의자만큼 묵직해.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플라스틱의 컬러가 이렇게 같이 녹아 들어가는 이런 패턴 느낌 이런 것들 굉장히 멋들어지고 여기에 있는 옷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옷의 재고품들이었던 거를 해체해가지고 디자이너가 재조합해서 만든 옷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조합한 흔적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옷들이 번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20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Only 20 were ever made. 20개만 제작되었음 써 있어요. 이런 옷은 뭐 15개밖에 없다, 10개밖에 없다, 5개밖에 없다. 이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자동차 에어백으로 만든 물건들. 집에서 이거 신고 다니면은 엄청 힙해 보이겠다. 내 스타일. 원래 스타일로 보면은 내 스타일보다는 피디님 스타일에 가깝죠. 여기 보면 이게 기와 가지고 전시 테이블 만든 것도 업사이클링이겠죠. 이게 딱 그 느낌이잖아요. 바로크 시대나 르네상스 시대 그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드레스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중세기의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딱 요 느낌이었던 거죠. 슈펄 180 이게 원래 양복 안에 그의 울 등급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디서 나왔는지 상상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쪽은 보면은 원래 나이키 재고품도 있고 라코스테 재고품도 있고 다른 브랜드들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만든 옷들이라고 그러고 제가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넥타이 심지로만 만들었대요. 넥타이 심지를 다 이렇게 꼬매가지고 드레스를 만든 거. 뭔가 서울에서는 이런 걸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 딴 브랜드들은 자재를 사서 만드니까 재료값을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남는 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끔씩 잘 발견하면 원단이 약간 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남자 수트 자켓인데 뒤를 보면 뒤를 텄어요. 요거를 살짝 이렇게 묶으면 오픈백 스타일도 되고 허리가 잘룩하게 들어가니까 여성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거 봐봐. 셔츠 2개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입어봐야겠다. 이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재질도 달라요. 이건 약간 스무드한 카튼 같은 느낌이고 이거 약간 까칠까칠한 시어서커 느낌이 있어요. 길이도 다르네. 길이 다르구나. 입은 사람한테도 언밸런스가 전달되는 착감이 달라서 재밌다. 이대로 자켓을 몇 개 입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서울 스타일이다. 피디님 스타일인데 딱. 내 스타일. 피디님이 이런 거 입은 거 본 거 같은데. 뭔가 이거는 뭔가 그 80년대 빈티지 느낌이 딱 나는데. 80년대 원래 코트를 되게 길게 입었어요. 요즘 신용산 앞에 가니까 이렇게 입더라고요. 이렇게 오버로 입을 때는 단추 잠궈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망토처럼 펄럭펄럭하게 이렇게. 약간 요즘 그 유럽에서 유행하는 사교 파티 종류 중에 그냥 스키 리조트 타운에서 칵테일 마시는 걸 아프레스키라고 그러거든요. 아프레스키 파티 가면 될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점점 우리 채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봐봐. 니트를 선풍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회전감 같은 게 있어요. 되게 재밌네. 이 자켓도 재밌다. 이게 안주머니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게 달린 거 보니까 뒤집어서 약간 그 발시리 자켓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어. 영 패션 채널로 거둔다는. 주우재 씨와 콜라보.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나는 이 롱코트 하고 이 스키복 그리고 요 니트 꽤 많네. 나도 그 나만의 가드로브에 있는 소재가 아까워서 못 버리던 옷이 있어요. 안 입은 지도 오래됐는데 이 천이 아까워서 못 버리던 옷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에 뉴욕에서 산 캐시미어 자켓인데 제가 체형이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입은 지가 한 3년 됐는데 만질 때마다 그래도 이런 천을 버리는 건 너무 아깝다 해서 저희 아기가 올해 12월에 돌이 되는데 Baby's First Cashmere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정장 코트 해가지고 돌 사진 좀 찍을 수 있나 해서 가지고 와봤어. 어떻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켓을 안감이랑 겉감 다 나눠서 해체를 하고 이제 패턴을 떠서 원단처럼 사용해서 이제 다시 옷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제 안 입는 후드 티셔츠들을 이렇게 재밌는 프린트들을 이용해서 다시 커스터마이징 한 거고요.
사이즈가 맞지 않는 데님들을 이렇게 패치로 만들어서 재밌게 디자인한. 이게 한 벌이 아니라 몇 벌을 패치한 거예요? 네. 이거는 디자인 제작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디자인이 의뢰되면 저희 디자이너들이 가안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작품. 그럼 디자인도 뭔가 의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옷만 드리면은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1대1 서비스여서요. 추억이 담긴 옷을 갖다 주시면 소통을 하고 이제 어떤 옷으로 바꾸고 싶으신지 이제 상담을 한 다음에 맞춤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내용에 담겨 있는 거는 한 45일 정도인데 디자인 수준에 따라서 이제 기간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 옛날에 입었던 옷을 오랜만에 입었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대 입던 옷이랑 20대 입던 옷이랑 30대 입던 옷이 한 벌이 돼가지고 나와서 40대 입는다. 기분 묘할 것 같잖아요. 내가 처음에 그래도 좀 큰맘 먹고 장만한 옷인데 이제 이거를 돌에 코트로 입고 나오면은 울컥하잖아요, 사람이. 나의 히스토리가 안 남긴 패션은 이쁜 건데 나의 10대가 담겼던 옷을 10대 아들이 다시 입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레벨이 다르지 않아요? 전에 어떤 옷을 가지고 왔는데 되게 뜯어가지고 재밌는 걸 만들었던 좀 예가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안 입는 내복을 가져오셔가지고 네. 의자 커버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안 입는 옷을 가져오셔서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옷을 만들었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재밌더라고요. 업사이클링 체험 공간인데 자수클럽이야. 신기하잖아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수클럽 그러면은 미국 시골 동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쭉 둘러앉아가지고 흔들 의자에서 바느질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겁나 힙해. 우리가 아까 말했던 패션 산업의 문제를 보여주는 게 다 이걸 찍었는데 이제 오타가 하나 있던 거예요. 납품됐을 때. 그래서 다 폐기해야 되게 됐던데 이거를 버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수한 스토리를 담아서 신고 다니는. 서울 패션은 딱 두 번 다뤘죠.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에 대한 컨텐츠 만들면서 가장 서울다운 힙함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서양인들은 현대 패션이 자기들의 역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18세기는 18세기고 19세기는 19세기고 20세기는 20세기다. 프랑스 스타일하고 이탈리 스타일은 다른 거다. 이런 선입견과 벽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어때?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어때? 이러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패션들이 많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코롱 FNC에 30개가 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중에 스포츠웨어도 있고 정장도 있고 캐주얼 패션도 있고 이런데 이 브랜드들의 재고품이 팔리지 않으면 안양에 있는 한 공장에 다 모인대요. 우리가 말했던 중세기의 가르드로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안양의 가르드로브에 가서 지금 패션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뭔지를 막 찾아가지고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를 섞기도 하고 정장과 영 패션을 섞기도 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질감이 다른 옷 아니면 겉과 속을 바꾼 옷 이런 것들은 정말 서울스러운 힙함의 정점이 아닌가. 특히 브랜드의 슬로건이 This is not just fashion. 이거는 패션뿐이 아니야 라는 건데 지금까지 패션 그러면은 스타일, 시즌, 런웨이, 모델 중심으로 만들어진 어떤 상징책이었다면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패션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들, 뭐 환경이라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브랜드들은 더욱더 사회 전체 안에서 패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런 고민을 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진다면 서울도 앞으로 진짜 트렌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패션을 선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성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